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넉 달 동안 집계된 피해 금액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에게 속아 돈을 건네고 있습니다. 왜 속을까? 그동안 우리는 그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멘터리 추적팀은 보이스피싱 설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직을 꾸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들에게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몸담으며 말단 상담원에서 시작해 조직 총체에까지 이른 인물입니다. 쉽지 않은 인터뷰 내용일 수 있는데요. 힘들게 자리에 오신 만큼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 실제로 이 참여해보신, 가담해보신 입장에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한 선배가 이제 중국 쪽에 일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무조건 한 명 같이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국 사장 하나, 보통 이제 한국 사장 하나,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팀장 있는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상담원. 중국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바깥일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제 뒤를 봐줄 수 있는 공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접촉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뭐 자리도 보통은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라고 이제 그 공안들이 이제 좀 웬만하면 지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동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어요? 공안 관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요? 예. 저희는 사무실과 있었는데 그 우선은 경찰서로 가요. 공안은 다시 해결해줘요? 그냥 해결해줘요. 공안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중국 돈 3만 원 정도니까 한국 돈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한국 사장들은 보통 이제 그 사무실에 나가거나 해서 이제 그 한국 이제 상담원들 보통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정도 역할을. 사실 총책의 역할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정보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이 필요하면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한전이 필요하면은 한전을 해줄 사람도 많이 알아야 하고, 이제 보통 뭐 이제 그 정보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상담원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분들이 주로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좀 특징들이 있습니까? 연령대는 사실 조금 다양한 편이에요. 뭐 20대부터 저는 한 70대까지도 봤거든요. 그 상담원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중국으로 섭외를 좀 하게 되세요? 상담원이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인원을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명 정도가 넘어가면은 차라리 사무실 하나 더 구해서 둘이 이제 마주치지 않게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명 정도 하고 생활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생활해요.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이제 중국이 이제 1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이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한 얼마나?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보통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수수료처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된 금액에 본인이 1,000만 원을 했다면은 20% 정도 가져가요. 중국인 뭐 조선족 이런 분들이 많나요? 90% 이상은 한국인들이에요. 뭐 저런 친구가 이런 일에 가담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계신 다른 사무실 사장님이 형사 출신이신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봤던 분이 이제 한 70 넘으신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은 이제 살인죄로 복역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본인이 더 생활에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하나 꾸리는데 비용이 하나 얼마나 드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들여서 갖다 놓는 데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1억 들어가요. 부가적으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친구들이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잘하는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그 친구가 한 2주 정도 이 새로운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최소한 한 2억 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할 정도로 네. 충분한 수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사실 이제 뭐 수익이 됩니다. 많이 가져가면은 일주일에 뭐 한 1억 정도도. 일주일에 이렇게요? 네. 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누가 설계하거나 이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검찰청 사칭을 하는 사무실이 있고 뭐 대한대출 은행권 사칭하는 사무실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몽캠피싱 있잖아요. 네. 몽캠피싱 같은 경우도 있고 종류가 그 사무실마다 사실은 이제 뭐 종목이 다르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대출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의 통화거래 방식은 다 대출을 통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통은 이제 그게 사실은 금액대가 제일 크게 빠져요. 대한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계가 있어요. 중국인 해커까지도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러면 이제 있는 회원 정보를 다 해킹을 하죠. 그러면은 연락처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다크웹 이런 데서 개인 연락처 같은 것들이 막 유통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연락처를 활용하진 않나요? 이렇게 순수 실제로 해킹을 해서 막. 보통은 해킹을 해서 활용을 해요. 그게 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뿌려져 있던 번호들은 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어요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거기가 되겠다고 하면은 뭐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신 것 중에 여기 사이트가 해킹했다 이런 거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거는 저도 한 번씩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받았던 적은 있었어요. 아예 여행사 네네. 통째로 해킹한 걸. 네네. 여행 내역을 해킹한 개인정보는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결정적인 장치가 됐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정말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아내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냥 번호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저장해 놓은 아내 애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하트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는데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어디서?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실제 부인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범인이 자신의 여행 정보를 말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너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곧 이제 어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너무 결정적이어서 왜냐면 그 여행 자체도 주변 지인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다 드리면 제발 아내만 안전하게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패닉이 왔어요. 그냥 과호흡 오고 머리 하얘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움직이고 있고. 경찰의 신고에 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씨는 아직도 자신이 왜, 어떻게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해킹 자료는 대출 보이스피싱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연락처를 토대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니다. 연 3%대 근데 대출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는 아마 거의 누구나 다 받아보셨었을 거예요. 그 문자를 이제 뭐 예를 들면 10만 건이면 10만 건, 20만 건이면 20만 건 싹 뿌리면은 이제 실제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은 1번을 눌러주세요라고 하거든요. 1번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 컴퓨터로 들어와요. 연락처가. 그럼 이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연락이 먼저 오면은 정말 그 대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우선은 진행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금액 이야기 듣고요. 본인 기존의 대출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이즈를 판단을 한다고 하죠.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오겠냐, 이 사람의 대출이 안 나오겠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대출이 나올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진행을 해요.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연 몇 프로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출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쓴다고 하면은 은행이랑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저희가. 똑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해 놓으시면은 접수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은행 같은 어플을 그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대출 신청 어플인 줄 알고 다운을 받고 대출 신청을 실질적으로 하겠죠. 정말 똑같은 어플이거든요. 대출 신청을 하면은 그 핸드폰은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저희 쪽으로 발킹이 돼서 이 핸드폰을 저희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심사과에서 직접 전화 가실 거니까 심사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1588에 또 전화를 하죠. 그럼 상대방은 이게 당연히 번호니까 더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죠. 전화가 오죠. 그럼 심사 전화를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심사 통화 끝나셨냐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 통화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신용평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점을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저금리로 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내역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우선 해주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오늘 전화하셔서 오늘 대출 받으셨다가 그냥 내일 다시 갚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그 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평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죠. 그때는 이제 직접 저축을 전화하게 전화기를 냅둬버려요.
통화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이 해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 실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은 돈을 다시 갚으라고 하잖아요. 다음날 전화하셔서 지금 전화해서 돈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다음날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 전화를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축은행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전화를 한 거니까 그쪽으로 반환을 하죠. 그럼 그 돈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법은 피해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을 안 했죠. 그러면서 앱을 깔으라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거래대금을 만들고 하면 2.6%에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은행에서 찾아서 아파트 앞에서 전달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몰랐죠. 모르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와서 경찰서에서. 그럼 그 전까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딱 속게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들으시는 분이면 번호를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화 올 때도 그렇지만 그 실제로 이제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크게는 많이 없죠. 그러면 속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이 범행이 송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이 대출 신청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까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출 신청은 하셔야 되니까 금액 적으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사실은 크게는 많이 없죠.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걸 디펜스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전화기가 깔리는 순간.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15년도 때 피해 금액이랑 22년도 피해 금액이랑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 옛날에는 정말 전화로만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속여서 받고 했지만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다른 걸 만들어내고 다른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 정말 꼬셔보겠다라고 한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꼬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 정말 이제 구세주가 되는,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사실은 맞죠. 이제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은행을 가서 근데 피해자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혹시 돈을 지금 그때 당시에 한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무슨 용도로 보내시는 거냐. 너무 큰 금액이지 않는데 뭐 강화도에 사는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강화도에 사는 아버지가 맞대요.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 좀 확인시켜주고 이제 뭐 경찰 맞으니까 얘기해달라.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30분 동안 설득, 우리 경찰 맞다. 지금 본인이 지금 아까 보이스피싱 속은 것 같은데 얘기해달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간 진짜 정신차리라고 저희 경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시고 아 제가 구속된다고 이거 말하면 본인이 구속시키겠다, 구속된다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구속될 거면 진짜 모든 사람 다 구속되죠. 아니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전화 왔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왔었어. 이거 진짜 검사가 맞을까? 경찰이 맞을까? 이게 대출 사기에 맞을까? 옆에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받아보는 이 대출 사기 문자를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로 대출 업체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고 일단은 좀 안이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자를 받았을 때도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겠지라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순간부터는 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멘트가 정교해졌거든요. 문자로 받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이 전화에 대한 문자 내용에 적힌 전화번호 확인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늦은 거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네. 한 5년 가까이 가담을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돌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 드는 생각이나 이런 점들도 있을까요? 너무 나쁜 짓이죠. 예.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거는 사실 너무 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계신 분들도 네. 이제는 사실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저도 이제 살고 나오면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일단 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마주칠 때 일단 무섭고요. 기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도 심지어 기자님의 그 KBS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사칭해서 보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인터뷰 장소까지 올 때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라 약간의 지금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돈을 편취하겠다라는 마음이겠지만 이 받아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부 나의 인생을 진짜 내던질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을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 감안을 안 하겠죠. 그 사람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정말 이 남지 않은 죄책감이 사실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